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순입니다. 올해 65세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암으로 먼저 떠났고, 저는 서울 잠실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 김철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공무원으로 40년을 성실하게 일했고, 저와 아이들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며느리 미숙이는 전직 은행원입니다. 지금은 전업주부를 하고 있고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 딸 하나 있어요. 제 손녀 지은이가 올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제가 처음 미숙이를 만났을 때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예쁘고 똑똑하고 무엇보다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보였거든요.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결혼식 날 미숙이가 제게 인사할 때 정말 기특했어요. 우리 준호 잘 부탁해.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정말 사이좋은 가족이었어요. 명절이면 다 같이 모여서 떡국도 끓이고 손녀 지은이가 태어났을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할머니, 할머니, 지은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제가 제일 좋았어요. 아마 제가 가장 많이 돌봐줬기 때문인 것 같아요. 미숙이가 직장에 나가 있는 동안 저는 손녀를 업고 키웠거든요.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미숙이가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때가 많았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정말 화목한 가족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중학교에 입학할 때마다 제가 입학 축하금도 주고 학용품도 사줬어요. 특히 지은이가 영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는 영어 과외비까지 제가 댔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나 영어 정말 재밌어요. 그때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고마워할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미숙이도 그때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마사지 해드릴게요. 어머님 좋아하실 만한 옷 봤는데 사다 드릴까요?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밤새 간병까지 해줬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죽 끓여 드릴게요. 정말 친딸 같았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미숙이를 많이 예뻐했어요. 여보, 우리가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어. 그러게 말이야. 미숙이는 정말 착해. 남편도 미숙이를 친딸처럼 대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숙이도 열심히 병간호를 도와줬어요. 아버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숙이가 점점 지쳐하는 게 보였어요. 여보, 아버님 병간호가 생각보다 힘들어. 아들에게 하소연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엄마도 많이 힘드실 텐데 우리라도 도와드려야지. 아들이 달래듯 말했지만 미숙이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남편의 투병 생활이 2년 동안 계속됐어요. 수술도 여러 번 했고 항암 치료도 받았지만 결국 5년 전 가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때 미숙이가 정말 많이 울어줬어요. 아버님,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데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 모셔드릴게요. 아들도 다짐하듯 말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든든했어요. 이렇게 좋은 자식들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2년 동안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보, 어디 갔어? 밤마다 남편을 부르며 울었어요. 그래도 아들이 자주 안부 전화를 해줬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아니야, 괜찮다.
저는 항상 괜찮다고 말했어요.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어서요. 미숙이도 가끔 반찬을 해서 갖다 줬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제대로 못 챙겨 드실 것 같아서요. 고맙다, 미숙아.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손녀 지은이도 방학 때마다 놀러 와서 며칠씩 있어줬어요. 할머니, 심심하지 않으세요? 지은이가 와주니까 안 심심해. 지은이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 가족이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씩 왔는데 나중에는 한 달에 1번도 안 왔어요. 전화 통화도 점점 짧아졌어요. 엄마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응, 알겠다. 외로움이 점점 커져갔어요. 그래도 저는 이해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바쁘겠거니 하고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질 무렵 아들이 갑자기 제안을 했어요. 엄마, 우리 같이 살까요? 전화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왜?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만약에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나는 괜찮은데. 엄마, 우리 정말 같이 살아요. 지은이도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해요. 아들이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며칠 후 미숙이도 와서 같은 말을 했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우리가 모시고 살게요. 지은이도 할머니랑 같이 살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정말 효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한테 패 끼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한 거죠. 미숙이가 정말 진심인 것 같았어요. 고민 끝에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알겠다. 그럼 같이 살자. 그래서 2년 전부터 함께 살게 됐습니다. 우리 집은 잠실 35평 아파트예요. 2000년에 남편과 제가 15억에 샀었는데 지금은 25억까지 올랐습니다. 강남권이다 보니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남편이 공무원으로 40년을 일하면서 정년까지 성실히 근무했거든요. 퇴직금도 제법 나왔고 지금도 공무원 연금이 매월 나와요. 거기에 남편이 평생 모은 적금이 4억 정도 있었고 보험금도 1억 받았어요. 총 재산이 30억 정도 되니까 노후 걱정은 없었어요. 아들 가족이 이사 온 첫날 정말 즐거웠어요. 할머니, 이제 매날 볼 수 있어. 지은이가 뛰어와서 안기더라고요. 그래, 우리 지은이. 할머니도 기뻐. 미숙이도 활발하게 집안일을 도왔어요. 어머님, 제가 밥 할게요. 어머님은 편히 쉬세요. 정말 다정한 며느리 같았어요. 아들도 퇴근하면 제 안부부터 물어봤어요. 엄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불편한 건 없으세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았고, 지은이와 함께 있으니까 활기가 생겼어요. 저녁에는 다 같이 TV도 보고, 주말에는 외식도 하고, 역시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최고야. 남편 영정 앞에서 혼잣말도 했어요. 지은이가 고3이 되면서 공부에 더 집중하게 됐어요. 할머니, 나 공부해야 해서 조용히 해주세요. 그래, 우리 지은이 공부 열심히 해. 저는 지은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사교육비도 제가 대부분 댔어요. 영어 과외, 수학 과외, 논술 학원까지. 월 300만 원씩 나갔지만 기꺼이 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무슨 소리야? 우리 지은이 공부하는 건데. 미숙이가 미안해할 때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지은이 옷도 신발도 가방도 모두 제가 사줬어요. 할머니, 친구들이 이 브랜드 가방 많이 들고 다녀요. 그래, 할머니가 사줄게. 150만 원짜리 명품 가방도 사줬어요. 할머니 최고. 사랑해요.
지은이가 좋아할 때마다 뿌듯했어요. 미숙이한테도 잘해줬어요. 생일이면 선물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뭘 고마워해. 우리 가족인데. 그때만 해도 정말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주 미묘했어요. 미숙이가 제 앞에서는 웃으면서도 뒤에서는 뭔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님이 너무. 문이 닫혀 있어서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소한 생활 불편함 정도겠거니 하고요. 그런데 점점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났어요. 제가 TV를 볼 때 미숙이가 채널을 바꿔버린다든지, 어머님, 뉴스 말고 드라마 봐요. 아, 응. 제가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보고 있을 때도 그랬어요. 어머님, 이거 너무 시끄러워요. 지은이가 공부해야 한다고요. 아, 그렇구나. 저는 그냥 참았어요. 손녀 공부가 중요하니까요. 식사 시간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도 해줬는데 나중에는 지은이 위주로만 차리더라고요. 어머님, 지은이가 수험생이라 영양 있는 걸로 해줘야 해서요. 그래, 당연하지. 저는 이해했어요. 하지만 조금은 서운했어요. 더 이상한 건 미숙이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제 방까지 들렸거든요. 미숙아, 너 진짜 부러워. 잠실에 이런 집에서 사니까. 우리는 언제 이런 데서 살아보나. 시어머니가 물려주시기로 했어? 그때 미숙이가 한 대답이 지금 생각해도 소름 끼칩니다. 아직은 시어머니 명의지만 언젠가는 우리 거지. 마치 제가 이미 죽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러게. 시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65세요. 아직 젊으시네. 그럼 한참 더 기다려야겠네. 친구가 그러자 미숙이가 작은 소리로 뭔가 말하더라고요. 정확히는 안 들렸지만 좋지 않은 얘기인 것 같았어요. 섭섭하고 서운했지만 나이도 있고 언젠가는 물려줄 건 사실이기에 크게 개의치 않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미숙이 태도가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말하면 네, 어머님하고 대답했는데 나중에는 대답도 건성으로 하더라고요. 미숙아, 이거 좀. 네, 알겠어요. 말끝도 흐리고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지은이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 왔어요. 하고 인사했는데 나중에는 인사도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지은아, 학교 어땠어? 응. 대답도 시큰둥했어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아이가 수험생이니까 예민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서운함이 쌓여갔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3개월 전 새벽이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고 있었어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미숙이와 지은이가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들린 대화가 바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충격적인 대화였습니다. 엄마, 할머니 언제쯤 돌아가실까? 지은이가 엄마에게 묻는 말이었어요. 저는 잠시 듣는 걸 잘못 들었나 싶어서 귀를 더 기울였어요. 쉿, 조용히 해. 요즘 건강하셔서 5년은 더 사실 것 같아. 미숙이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아는 미숙이가 맞나 싶었어요. 그럼 내 유학은 언제 가는 거야? 친구들은 벌써 다 준비하는데. 지은이가 짜증을 내듯 말했어요. 걱정 마.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집이랑 적금 다 우리 거야. 그때 유학 보내줄게.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쉬기 어려웠어요. 65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제 며느리와 손녀가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니.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이어진 대화였어요. 엄마, 할머니가 너무 건강하셔서 문제야. 지은이가 하소연했습니다. 내 친구들 봐봐. 민지는 벌써 미국 대학 준비하고 수진이는 영국으로 유학 가는데 나만 못 가잖아. 그러게 말이야. 미숙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어머님이 좀 더 일찍. 아니다. 이런 말하면 안 되지. 뭐가 안 돼? 엄마도 같은 생각이잖아. 지은이가 뻔뻔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불편한데. 집도 좁게 느껴지고. 맞아. 그리고 할머니 병원비도 생각해봐. 나중에 아프시면 얼마나 들겠어. 미숙이가 걱정하는 척 하면서도 결국 돈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 차라리 할머니가 아프시면 좋겠어. 그럼 자연스럽게. 지은아, 정말 그런 말 하지 마. 미숙이가 말렸지만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없었어요. 어차피 엄마도 같은 생각하면서 왜 그래. 지은이가 짜증을 냈어요. 솔직히 할머니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스탠포드 갈 수 있는데. 목이 메어왔습니다. 손녀까지. 제가 빨리 죽기를 바라다니. 지은아, 그래도 할머니가 우리 키워주신 분인데. 뭘 키워줘? 할머니가 우리한테 뭐 해준 거 있어? 지은이의 말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은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사교육비만 해도 매월 300만 원씩 3년 동안. 총 1억이 넘게 썼어요. 옷, 신발, 가방, 화장품. 사달라는 대로 다 사줬고요. 영어 캠프비 500만 원, 일본 여행비 300만 원. 계산해보니 지은이한테만 2억 가까이 써준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용돈도 안 주시잖아. 지은이가 또 불평했어요. 용돈을 안 줬다고요? 매월 50만 원씩 용돈을 줬는데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때문에 집이 너무 시끄러워. 트로트 같은 거 틀어놓고. 맞아. 나도 그게 스트레스야. 미숙이가 동조했어요. 할머니 친구들도 자주 와서 시끄럽고. 저는 친구들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초대했는데 그것도 시끄럽다는 거였어요. 엄마, 정말 언제까지 참아야 해? 글쎄, 어머님이 워낙 건강하셔서. 건강한 게 문제네. 차라리 좀 아프시면 좋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 손녀가 제가 아프기를 바라고 있다니. 지은아, 정말 그런 말은. 알았어, 알았어. 근데 진짜 답답해 죽겠다. 지은이가 투덜거렸어요. 좀만 참자. 어머님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65세가 무슨 연세야. 요즘 사람들 90까지도 살잖아. 그러게. 미숙이도 한숨을 쉬었어요. 25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미치겠네. 그럼 내 인생은 언제 살아? 지은이가 정말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들은 게 맞나? 하지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미숙이의 목소리, 지은이의 목소리가 너무 선명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 가장 힘들었어요.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하고 평소처럼 좋은 아침 인사를 해야 했거든요.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미숙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젯밤 제 죽음을 기다린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응, 잘 잤다.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은이도 평소처럼 인사했어요. 어젯밤 제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그 아이가 맞나 싶었어요. 응, 지은아. 잘 잤니? 네, 할머니. 너무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모습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이가 전화 통화하는 것도 엿듣고 지은이가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3일 후 미숙이가 친구 수정이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수정아, 나 요즘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왜? 무슨 일 있어? 우리 시어머님 말이야. 너무 건강하셔서 문제야. 저는 방문에 귀를 바짝 댔어요. 아직 65세밖에 안 됐어. 언제까지 모셔야 할지. 어머, 그래도 효부로 유명한 미숙이가 그런 말하다니. 아니야, 수정아. 나도 처음에는 진짜 효부였어. 근데 이제는 뭐가 문제인데? 지은이 유학 문제가 제일 커. 시어머님 돈이 있어야 보낼 수 있거든. 아, 그렇구나. 그런데 시어머님이 너무 건강하시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수정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야, 나쁜 생각하지 마. 시어머니가 들으면 어떡해. 들을 리가. 지금 낮잠 주무시고 계셔. 제가 낮잠을 자는 척하고 있다는 걸 몰랐나 봐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수정아, 솔직히 말해봐. 내가 내 상황이면 어떻겠어? 글쎄, 나도 답답할 것 같긴 하다. 그렇지? 지은이가 스탠포드 갈 기회인데. 스탠포드? 대단하네. 그런데 학비가 연간 8만 달러야. 4년이면 한국 돈으로 4억 정도? 와, 그렇게 많이? 시어머님 적금이 4억 있거든. 그걸로 딱 맞아. 제 적금을 이미 계산해뒀다니. 그럼 시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바로 쓸 수 있겠네. 그런데 문제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거야. 하긴,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오래 사시잖아. 그러게, 90세까지 사신다면 25년을 더 기다려야 해. 그럼 지은이가 다 늙잖아. 맞아. 그래서 답답한 거야. 저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쉬기 어려웠어요. 제 죽음을 계산하면서 대화하는 모습이 너무 끔찍했거든요. 일주일 후에는 지은이가 친구들과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지은아, 너 진짜 스탠포드 가는 거야? 친구 민지가 물었어요. 응, 갈 예정이야. 와, 부럽다. 우리는 국내 대학인데. 나도 원래는 못 갈 뻔했어. 왜? 우리 할머니 때문에. 제 이름이 나오니까 더 집중해서 들었어요. 할머니가 뭘 어떻게 했는데? 아니야, 할머니가 뭘 한 게 아니라. 돈 문제야. 아, 학비 때문에? 응. 할머니가 돈은 많이 갖고 계신데 안 써주시거든. 안 써준다고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써줬는데. 그럼 어떻게 해? 할머니가. 어떻게든 될 것 같아. 무슨 뜻이야? 그냥 할머니 연세가 있으시니까. 지은이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아, 그런 뜻이구나. 민지가 알아들었나 봐요. 근데 할머니가 건강하시지 않아? 그게 문제야. 너무 건강하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몰라. 그래서 답답해. 그래도 할머니인데.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가 안 돼? 솔직한 거잖아. 지은이가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내 인생 방해하고 있는 거 맞잖아. 방해까지는. 방해 맞아. 할머니만 없으면 나 바로 미국 갈 수 있어.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지은이 인생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래도 지은이 공부하는 것도 할머니가 도와주신 거 아니야? 뭘 도와줘? 그냥 돈만 대주신 거지. 그것도 큰 도움이잖아. 그건 당연한 거야. 할머니가 할 일이지.
당연한 거라고.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지은이 교육비를 대주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할머니 덕분에 내가 좋은 고등학교 다니고 좋은 과외도 받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 갖고 은혜라도 느끼라고? 그런 뜻은 아니지만. 민지야, 너도 솔직히 말해봐. 내 할머니가 내 꿈을 방해한다면 어떨 것 같아? 그것도 그렇네. 결국 민지도 지은이 편이 되는 것 같았어요. 맞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하는 게 나쁜 게 아니야. 그래도 좀. 아무튼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 친구들 다 유학 준비하는데 나만 못하면 진짜 억울해. 그 대화를 들은 후 저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미숙이와 지은이의 본심이 더 드러났어요. 2주 후 미숙이가 또 다른 친구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영희야, 나 고민 상담 좀 해줄래? 무슨 고민? 시어머님 문제야. 또 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님이 뭘 어떻게 하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신 게 문제야. 무슨 말이야? 너무 건강하셔서. 미숙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 그런 뜻이구나. 근데 그래도 건강하신 게 좋은 거 아니야? 좋긴 뭐가 좋아. 우리 계획이 다 틀어져. 계획? 지은이 유학 계획 말이야. 시어머님 돈으로 보내려고 했거든. 아, 그렇구나. 그런데 언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 시어머님한테 직접 말씀드려 보면 어때? 그럴 수가 있어? 지은이 유학비 달라고? 그것도 그렇네. 그리고 시어머님이 워낙 돈을 아끼셔. 돈을 아낀다고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써줬는데. 그래도 손녀 유학이면 도와주시지 않을까? 글쎄, 시어머님이 유학을 별로 안 좋아하셔. 제가 언제 유학을 안 좋아한다고 했나요? 왜? 돈 많이 든다고 하시면서 국내 대학도 좋다고 하시고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아, 그럼 답답하겠다. 그러게. 그래서 속상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글쎄, 기다리는 수밖에. 언제까지? 몰라. 시어머님이 언제까지 사실지. 또 제 죽음을 기다린다는 말이었어요. 미수가 그런 말 하지 마. 들으면 어떡해. 알아. 근데 답답하니까 그래. 좀 더 기다려봐. 시어머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 바뀔까? 시어머님이 워낙 고집이 세셔서. 제가 고집이 세다고요? 그래도 한번 정중하게 말씀드려 보면 어때? 해봤어. 근데 안 들어주셔. 언제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러고 보니 한 달 전에 미숙이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어머님, 지은이가 해외 대학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제가 뭐라고 답했더라. 해외 대학? 좋지. 근데 학비가 많이 들 텐데. 그렇긴 하지만 지은이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래, 지은이가 정말 가고 싶어 하면 고려해 봐야지. 저는 반대한 게 아니라 단지 학비가 많이 든다고 말한 것 뿐이었는데 미숙이가 그걸 거절한 거라고 받아들였나 봐요. 영희야, 나 정말 답답해 죽겠어. 그래도 참아야지. 시어머님인데 언제까지 참아? 지은이가 벌써 고3이야. 올해 입학시켜야 하는 거야? 응, 늦으면 안 돼. 그럼 대출 받아서라도? 대출? 4억을 대출받아? 이자만 얼마인데. 그것도 그렇네. 시어머님 적금이 딱 4억 있어. 그걸 쓰면 되는데. 또 제 적금 얘기였어요. 시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는 못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야. 미수가 혹시 나쁜 생각하는 건 아니지?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나쁜 생각? 그냥 시어머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좋겠다거나. 화, 나를 뭘로 보고 그런 말해? 미숙이가 화를 낸 척했어요. 미안.
나도 그런 뜻은 아니었어. 나도 사람이야.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해. 정말요? 그럼 며칠 전에 지은이랑 한 대화는 뭐였나요?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님이 좀 일찍, 미수가, 아니야, 자연스럽게 말이야. 자연스럽게, 결국 본심이 나왔네요. 그래도 그런 말은, 알아. 근데 속마음이 그래. 시어머님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들을 리 없어. 지금 산책 나가셨어. 제가 산책 나간 사이에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다니. 그래도 조심해야지. 영희야, 너라면 어떻게 하겠어? 정말로. 글쎄, 나도 내 상황이면 답답할 것 같긴 해. 그렇지? 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님인데 좀 더 참고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20년? 30년? 그렇게 오래 사실까?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까지도 살잖아. 그것도 그렇네. 나는 못 기다려. 지은이 인생이 더 중요해. 결국 미숙이에게는 지은이가 쟤보다 중요했어요.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상처가 됐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대로 계속 이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나? 언젠가는 정말 제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나? 그리고 결정했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복수하기로 말이에요. 먼저 제 재산부터 정확히 파악해 봤어요. 집 25억, 적금 4억, 보험금 1억, 기타 주식이나 채권 1억, 총 31억 정도 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은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었어요. 제가 다니는 복지관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는 날이 있었거든요. 변호사님, 상속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어요. 네, 어떤 내용인지요? 제가 유언장을 쓰려고 하는데. 아, 그렇군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유류분을 제외하고는 유언자의 자유입니다. 유류분이 뭔가요? 상속인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몫입니다. 전체 상속 재산의 50% 정도예요. 그럼 나머지 50%는 제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만약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공증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유언장을 쓰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유언장 초안을 작성했어요. 제 재산의 70%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30%만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어요. 31억 중에 9억 정도만 물려주는 거였죠. 유언장을 작성한 후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적어도 제 죽음으로 이들이 횡재하지는 못할 테니까요. 두 번째로 한 일은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는 것이었어요. 우리 아파트와 비슷한 조건의 집들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조사해 봤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우리 집과 같은 평수, 같은 층수의 집이 25억에서 27억 사이에 거래되고 있었어요. 급하게 팔면 23억 정도는 받을 수 있겠네. 세 번째로 한 일은 새로운 집을 알아보는 것이었어요. 제가 혼자 살기에 적당한 곳을 찾아봤어요. 강북 지역에 20평 정도 되는 아파트들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어요. 5억에서 6억 정도면 괜찮은 집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네 번째는 이삿짐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남편 유품들과 제 옷까지,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 나머지는 과감히 버리기로 했어요. 다섯 번째로 새 통장을 만들었어요. 다른 은행에 가서 새로운 계좌를 개설했어요. 이사한 후에 쓸 생활비를 따로 관리하려고요. 본격적인 복수를 실행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들의 본심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었거나
일시적인 감정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일주일 후 지은이가 또 친구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수진아,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왜? 또 뭔 일이야? 우리 할머니 때문에. 또 제 얘기였어요. 할머니가 뭘 어떻게 했는데? 안 죽어서 문제야. 너무 직접적으로 말해서 깜짝 놀랐어요. 야, 그런 말 하지 마. 왜? 사실이잖아. 그래도, 수진아, 솔직히 내가 내 상황이면 어떻겠어? 무슨 상황? 할머니가 돈은 많은데 안 써주고 빨리 죽지도 않고. 지은아, 정말 그런 말 하지 마. 무서워. 뭐가 무서워? 할머니가 내 인생 망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 그래도 할머니잖아. 할머니가 뭐 어때서? 나한테 도움 안 되면 그냥 장애물이지. 장애물이라고. 제가 지은이에게 장애물이라고 하다니. 너무 심하다. 수진아, 너는 부모님이 돈 많아서 좋겠어. 유학비 걱정 없잖아. 그래도 그렇지. 나는 정말 답답해. 할머니만 없으면 내 꿈을 이룰 수 있는데. 다른 방법은 없어? 무슨 다른 방법? 대출? 4억을 어떻게 대출받아? 그것도 그렇네. 할머니 통장에 돈이 딱 4억 있어. 내가 다 조사해 봤거든. 제 통장을 조사했다고요? 어떻게 알아낸 거야? 엄마한테 들었어. 엄마가 할머니 적금 다 알고 있어. 미숙이가 제 재산을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응, 바로 쓸 수 있어. 그래서 더 답답해. 언제쯤 될까? 몰라. 할머니가 너무 건강해서. 그래도 연세가 65세야. 아직 한참 더 살 것 같아. 그럼 어떡해? 차라리 할머니가 사고라도 당하셨으면. 아, 그런 말 진짜 하지 마. 수진이가 놀랐어요. 아니면 갑자기 아프시거나. 지은아, 정말 무서운 말 하지 마. 왜? 속마음이잖아. 그래도 할머니인데. 할머니든 뭐든 내 앞길 막으면 안 좋게 생각하게 되는 거야. 정말 끔찍한 말이었어요. 제가 지은이 앞길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다니. 지은아, 할머니가 들으면 얼마나 상처받으실까. 할머니가 듣겠어? 지금 낮잠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날은 제가 낮잠을 자는 척하면서 엿듣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수진아, 나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어. 친구들은 다 유학 준비하는데 나만 못해. 조금만 더 기다려봐. 언제까지? 할머니가 100세까지 산다면 35년을 더 기다려야 해. 그렇게까지. 할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진짜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 손녀가 제가 빨리 죽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어요. 지은아, 알았어, 알았어. 나쁜 말 그만할게. 고마워. 근데 정말 속마음은 그래. 결국 지은이의 진심이었어요. 그 대화를 들은 후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어요. 복수를 실행할 때가 온 거였어요. 일주일 후 저는 첫 번째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미숙이와 지은이가 쇼핑하러 나간 사이에 부동산에 갔어요. 금매로 내놓을 테니까 빨리 처리해 주세요. 어르신,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제 집이니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렇긴 하지만 혹시 문제되지 않을까요? 문제 없어요. 빨리 계약 진행해 주세요. 부동산 사장이 조금 망설이더니 일을 시작했어요. 시세가 25억 정도인데 금매로 하시면 23억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현금 거래 가능한 사람으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틀 후 연락이 왔어요. 23억에 사겠다는 분이 계세요. 현금 거래 원하시거든요. 좋아요. 언제 계약 가능한가요? 내일 오후에 가능합니다. 그럼 내일 계약해요.
다음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엔 적금도 모두 해지했습니다. 4억이 모두 제 통장에 들어왔어요. 새로운 집도 계약했습니다. 강북에 있는 20평짜리 아파트를 5억에 계약했어요. 깔끔하고 아늑한 집이었어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이제 준비는 모두 끝났어요. 실행만 남았죠. 2주 후 잔금을 치를 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이사짐을 미리 정리해뒀어요. 40년 동안 모은 물건들 중에서 정말 소중한 것만 골랐어요. 남편 사진, 지은이 어릴 때 사진, 제 옷가지들, 중요한 서류들.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오전 10시 미숙이와 아들이 출근했어요. 어머님, 저희 늦을 것 같아요. 저녁에 봬요. 응, 조심히 다녀와. 지은이는 학교에 갔고 집에는 저 혼자 남았어요. 오후 1시 부동산에서 잔금을 받았습니다. 21억이 제 통장에 입금됐어요. 오후 2시 이사업체가 와서 제 짐을 모두 옮겼습니다. 어르신, 이게 다예요? 네,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요. 그런데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일하러 갔어요. 깜짝 파티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웃으며 거짓말을 했어요. 오후 4시 새 집 열쇠를 받고 완전히 이사를 마쳤어요. 20평 집이지만 혼자 살기에는 완벽했어요. 오후 5시 가장 중요한 일을 했어요. 미숙이에게 편지 한 통을 남겨뒀거든요. 편지는 원래 집 제 방 침대 위에 놓아뒀어요. 편지 내용은 이랬어요. 미숙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가 지은이와 함께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 할머니 언제 죽을까? 라는 말을 직접 들었거든. 지은이가 할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라는 말도 들었고, 내가 친구들한테 시어머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도 들었어. 그래서 내가 먼저 떠나기로 했다. 집은 팔았고, 적금도 모두 해지했어. 이제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다만 내 돈은 한 푼도 못 받을 거야. 유언장은 이미 공증받았고 내 재산의 70%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어. 너희가 받을 수 있는 건 30%뿐이야. 31억 중에 9억 정도? 지은이 유학비로는 부족할걸? P.S. 나는 죽지 않았어. 새로운 곳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 거야. 그리고 나는 앞으로 100세까지 살 계획이니까 25년 동안 더 기다려봐. 김영순 마이너스. 편지를 쓰면서도 속이 시원했어요. 오후 6시 새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자유로운 기분이었거든요. 오후 7시 원래 집에 CCTV를 설치해달라고 부탁했던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설치 완료됐습니다. 핸드폰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해요. 고맙습니다. 이제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지켜볼 수 있었어요. 오후 7시 30분 미숙이가 먼저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모습이 핸드폰 화면에 보였어요. 어머님, 어디 계세요? 미숙이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거실이 텅 비어 있다는 걸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제 방문을 열어보더니 어머나, 미숙이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편지를 발견한 거였죠. 급하게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읽을수록 미숙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안 돼, 안 돼. 미숙이가 중얼거리더니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때 아들이 돌아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여보, 큰일 났어. 미숙이가 편지를 아들에게 건넸어요. 아들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아들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엄마가 집을 팔아버렸어? 어떻게 이런 일이? 아들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미숙이를 바라봤어요.
우리가, 우리가 한 말을 다 들으셨구나. 이제 어떻게? 집도 없고. 미숙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한테 연락해봐야겠어. 아들이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으셔. 그때 지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아빠, 왜 그래요? 할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지은아. 미숙이가 지은이에게 편지를 보여줬어요. 지은이가 편지를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할머니가 우리 대화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그럼 우리가 한 말을 다? 아마. 지은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제 어떡해요? 집도 없고 유학도 못 가고.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제 죽음을 기다렸던 대가였어요. 그날 밤 그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CCTV로 계속 지켜봤거든요. 밤 9시경 미숙이가 계속 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아들도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역시 받지 않았어요. 밤 10시 이들은 급하게 회의를 했어요. 일단 어디서 잘지부터 정해야겠어. 모텔에라도 가자. 돈은 있어? 카드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런데 집은 정말 팔린 거야? 편지에 그렇게 써 있잖아. 엄마를 찾아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찾아?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친척들에게 연락해보자. 결국 그들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아마 근처 모텔로 갔을 거예요. 다음 날부터는 더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먼저 아들 직장에서 난리가 났어요. 제가 미리 아들 회사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거든요. 아들의 부장님께 보낸 편지 내용은 이랬어요. 안녕하세요. 김준호 과장의 어머니 김영순입니다. 그동안 저희 준호가 효자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편지를 씁니다. 며느리와 손녀가 제 죽음을 기다리면서 할머니 언제 죽을까? 라고 대화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집을 팔고 이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김준호가 효자인 척하면서 동정을 받으려 할 수도 있는데 속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올림 마이너스. 그 편지가 회사에 도착한 후 완전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들이 그동안 효자 마케팅으로 좋은 이미지를 유지했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진 거였으니까요. 며느리도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됐어요. 제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아파트 부녀회장님께도 편지를 보냈거든요. 부녀회장님께 그동안 안부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며느리와 손녀가 제 죽음을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집을 팔고 이사를 갔습니다. 할머니 언제 죽을까? 라는 말을 직접 들었거든요. 앞으로 며느리 미숙이가 피해자인 척하면서 동정을 받으려 할 수도 있는데 진실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올림 마이너스. 부녀회장님이 그 내용을 다른 부녀회 회원들에게 전했을 거예요. 순식간에 아파트 전체에 소문이 퍼졌을 거고요. 지은이는 학교에서 문제가 됐어요. 제가 지은이 담임 선생님께도 편지를 보냈거든요. 담임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지은이 할머니 김영순입니다. 지은이가 저에 대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할머니가 내 인생을 방해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팔고 이사를 했습니다. 지은이가 학교에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김영순 올림 마이너스. 담임 선생님이 그 편지를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학교에서도 지은이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을 거예요. 일주일 후 미숙이가 마침내 제 새 집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관 앞에서 울면서 사과하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인터폰으로만 대화했어요. 미수가 이제 와서 사과해서 뭐해? 너희가 내 죽음을 기다렸잖아. 어머님, 그건 제 정신이 아니어서. 정신이 아니었다고? 그럼 지금은 정신이 있나? 어머님, 솔직히 말해봐. 30억 때문이었지? 미숙이가 한참을 침묵하더니 결국 인정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알겠어. 이제 각자 살자.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 내가 언제 너희에게 기회를 달라고 했니? 어머님, 너희는 내가 빨리 죽기만 바랐잖아. 이제 소원대로 내가 없어졌으니까 행복하게 살아.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진심이었잖아. 지은이도 마찬가지고. 그날 미숙이는 1시간 동안 현관 앞에서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에는 아들이 왔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같이 살아요. 준호야, 너도 미숙이 말에 동조했잖아. 엄마, 너도 내가 언제 죽을지 계산하고 있었지?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 너희가 나한테 기회를 줬니? 빨리 죽기만 기다렸으면서.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상처받은 마음이 낫는 줄 아니? 아들도 한참을 울었지만 저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지은이도 왔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가장 듣기 싫은 목소리였어요. 지은아, 내가 한 말 기억나지? 할머니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할머니가 내 인생 방해한다? 지은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어린 생각을 했어요. 어린 생각? 18살이 어려? 할머니, 내가 정말로 미안하다면 앞으로는 다른 할머니들한테 그런 생각하지 마라. 네. 그리고 너희 부모가 늙었을 때도 같은 마음으로 대하지 마라. 할머니, 다시 기회를. 기회는 없어. 너희는 이미 선택했잖아. 할머니보다 돈을 택했지. 지은이도 결국 울면서 돌아갔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1달이 지났어요. 저는 새 집에서 정말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20평이지만 혼자 살기에는 완벽했어요. 새로운 동네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과 친해졌어요. 영순 씨, 정말 잘하셨어요. 옆집 할머니 순자 씨가 제 얘기를 듣고 말해줬어요. 그런 자식들한테 재산 줬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맞아요.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잠도 잘 오고 식욕도 좋아졌어요.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저녁에는 새로 사귄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며 보내고 있어요. 무엇보다 눈치 볼 사람이 없어서 자유로워요. TV도 제가 보고 싶은 건 마음대로 보고 음악도 제가 좋아하는 트로트 마음껏 들어요. 친구들 초대해서 차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해먹고 정말 제 인생을 되찾은 기분이에요. 한편 이들의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끔씩 소식이 들려와요. 먼저 아들은 회사에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다고 해요. 그동안 효자 이미지로 승진도 하고 좋은 대우를 받았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진 거였으니까요. 동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고 승진에서도 밀려났다고 해요. 결국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연봉이 많이 깎였다고 하더라고요.
미숙이는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됐어요. 부녀회에서도 퇴출당했고 마트에서도 사람들이 수군거린다고 해요. 저 사람이 시어머니 죽기를 기다렸다던 사람이야.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 결국 견디지 못하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고 들었어요. 지은이는 학교에서 정말 힘들어했대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져서 할머니 죽기를 바랐던 애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해요. 담임 선생님도 지은이를 다르게 보게 됐고 추천서 같은 것도 받기 어려워졌대요. 결국 유학은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국내 대학도 좋은 곳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길에서 아들을 우연히 만났어요.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엄마,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준호구나. 저는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와서 뭘?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마지막 기회만 주세요. 준호야, 너는 변호사잖아. 부모 재산 노리는 게 얼마나 추한 일인지 몰라. 아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너는 정말 나를 사랑했니? 아니면 돈을 사랑한 거야? 엄마, 답해봐. 솔직하게. 아들이 한참을 침묵하더니 고백했어요. 처음엔 정말 엄마를 모시고 싶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달라진 거야? 미숙이가 지은이 유학 얘기를 하면서부터. 그럼 결국 아내와 딸이 더 소중했던 거네. 엄마, 준호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나도 이해해.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속이고 재산을 노려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제 알겠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걸. 네.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어라. 지은이가 너희한테 실망하지 않도록. 네, 엄마. 나는 앞으로도 혼자 잘 살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아들이 뒤에서 엄마라고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지금 저는 새 집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23억에서 새 집값 5억을 빼고 18억이 남았어요. 거기에 원래 적금 4억과 기타 자산 2억까지 합치면 총 24억 원이 있어요. 이 돈을 은행에 넣어두고 매월 필요한 만큼씩 꺼내서 쓰고 있어요. 이자 수입만으로도 월 300만 원 정도 나와요. 거기에 남편 연금까지 합치면 월 450만 원으로 살 수 있어요. 혼자 사는데 이 정도면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죠.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요리 클래스도 다니고 서예도 배우고 영어 회화도 공부하고 있어요. 영순 씨, 정말 활기차 보이세요. 복지관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유로우니까 그런가 봐요.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제주도도 다녀왔고 부산도 갔어요. 다음 달에는 경주도 갈 예정이에요. 친구들과 함께 가는 여행이라 더욱 기대돼요. 건강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헬스장도 다니고 정기 검진도 받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65세 치고는 정말 건강하시네요. 100세까지도 충분히 사실 것 같아요. 100세까지요? 그럼 35년을 더 살 수 있다는 뜻이네요. 지은이가 들었다면 기절할 소리겠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용서하고 참을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는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의 재산을 탐내면서 죽음을 기다린다면 그건 진짜 자식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65년을 살아오면서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있어요. 네 번째는 용기의 중요성이에요. 만약 제가 그 상황을 그냥 참고 넘어갔다면 평생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을 거예요. 용기를 내서 맞서 싸웠기 때문에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 후로도 가끔 아들 가족에 대한 소식이 들려와요. 아들은 새 회사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고 있다고 해요. 연봉도 많이 줄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어색하다고 하더라고요. 미숙이는 새로 이사간 동네에서도 적응을 못하고 있다고 해요. 이전 동네에서의 소문이 따라와서 새로운 인맥을 만들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지은이는 결국 지방의 작은 대학에 진학했어요. 원래 꿈꿨던 스탠포드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대학에서도 장학금을 받지 못해서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아들이 대출을 받아서 겨우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이들이 제게 연락을 시도해요. 명절이나 제 생일 때 안부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아요. 한번 배신한 사람들을 어떻게 믿겠어요? 사실 제가 편지에 썼던 유원장 이야기는 반만 진실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자선단체에 기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것도 아깝더라고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왜 그들 때문에 다른 곳에 줘야 하나 싶어서요. 그래서 유언장을 다시 썼어요. 제 재산의 50%는 정말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30%는 조카들에게, 20%만 아들에게 주기로 했어요. 24억 중에서 아들이 받을 수 있는 건 5억 정도예요. 지은이 대학 등록금 정도는 될 거예요. 하지만 유학비로는 전혀 부족하죠. 원래 계획했던 스탠포드 4년 학비 사업과는 한참 차이 나니까요. 이것도 그들이 자초한 일이에요. 혼자 살면서 외롭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어요. 새 동네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서로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기쁜 일 있으면 함께 축하해주고,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아요. 특히 옆집 순자 할머니와는 정말 친해졌어요. 영순 씨, 우리 진짜 자매 같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혈육보다 더 정이 든다. 순자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셔서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세요. 아들이 결혼하면서 며느리에게 밀려 소외당했던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순 씨가 용기 내서 그렇게 한 거 정말 멋져요. 나는 그냥 참고 살았는데. 순자 언니도 충분히 좋은 삶 사셨어요.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지내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도 있어요. 요리 클래스에서 만난 분들, 서예 동호회 분들, 영어 회화 모임 분들, 모두 좋은 분들이에요. 영순 씨는 정말 긍정적이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시고, 우리도 영순 씨 보고 많이 배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요즘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건 건강이에요.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몸도 마음도 훨씬 건강해졌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공원에서 1시간씩 산책해요.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걷는 게 정말 상쾌해요. 오후에는 헬스장에서 가벼운 운동을 해요. 65세 치고는 정말 건강하다고 트레이너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님, 근육량도 좋으시고 관절도 유연하세요. 매일 운동하니까 그런가 봐요. 식단 관리도 열심히 해요. 혼자 살면 대충 먹기 쉬운데 저는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해 먹어요.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와서 영양 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어요. 친구들과 함께 식사할 때도 많아요. 영순 씨 요리 솜씨가 정말 좋아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기뻐요. 정기 검진도 빼먹지 않고 받아요. 6개월마다 종합 검진을 받는데
결과가 항상 좋게 나와요. 65세 치고는 정말 건강하시네요. 이 정도면 90세까지도 충분히 건강하게 사실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90세까지라면 25년을 더 살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들이 들으면 기절할 소리겠지만요. 혼자서 여행을 다니는 것도 정말 즐거워요. 처음에는 혼자 여행하는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제주도 여행이 첫 번째 혼자 여행이었어요. 3박 4일 동안 정말 알차게 다녔어요. 한라산도 올라가고 바다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었어요. 할머님, 혼자 여행하시는 거예요? 민박집 아주머니가 신기해 하더라고요. 네, 혼자가 편해서요. 대단하시네요. 우리 어머니도 할머님 같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부산 여행도 정말 좋았어요. 해운대 바다를 보면서 느낀 자유로움. 정말 시원하다. 바다를 보면서 소리 지를 때 정말 속이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간 경주 여행도 즐거웠어요.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역사 공부도 되고 친구들과의 우정도 더 깊어졌어요. 영순 씨와 여행하니까 정말 즐거워요. 영순 씨는 항상 긍정적이어서 좋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제가 정말 변했다는 걸 느껴요. 예전에는 이렇게 활발하지 못했거든요. 요즘은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해요. 저보다 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거동 불편하신 분들께 도시락을 가져다 드려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정말 보람을 느껴요. 어린이집 봉사활동도 해요. 한 달에 2번 정도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 밥 먹여주는 일을 도와줘요. 할머니, 할머니. 아이들이 저를 보면 정말 좋아해요. 할머니, 오늘도 와주셨어요? 네, 우리 예쁜 아기들 밥 먹여주러 왔지. 아이들과 있으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져요.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맑아져요.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는 봉사활동도 해요. 초등학생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일이에요. 할머니 목소리가 정말 좋아요. 다음에도 또 와주세요. 아이들의 맑은 눈을 보면 정말 행복해요. 가끔 지은이 생각이 나요. 아무리 그래도 20년 동안 키운 손녀인데 마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지은이가 한 말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화가 나거든요. 할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할머니가 내 인생을 방해한다. 이런 말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지은이가 철이 들겠죠.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저도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지은이가 정말로 뉘우치고 변한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아들 준호에 대한 마음은 더 복잡해요. 아들은 처음에는 정말 효자였어요. 남편이 아플 때도 열심히 병간호를 도와줬고 저에게도 잘해줬어요. 하지만 미숙이의 영향을 받으면서 변했어요. 그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내와 딸이 더 소중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를 속이고 재산을 노려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정직하게 말했으면 됐어요. 엄마, 지은이 유학비가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다면 저도 도와줬을 거예요. 하지만 뒤에서 제 죽음을 기다리면서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가장 실망스러웠어요. 언젠가 아들이 정말로 뉘우친다면 그때는 조금 마음을 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미숙이에 대해서는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20년 동안 며느리로 지냈는데
처음 10년 정도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요.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줬고 남편이 아플 때도 헌신적으로 돌봐줬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아마 지은이가 크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교육비가 많이 들고 유학 얘기가 나오면서 돈 문제가 나오니까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도 20년 동안의 정이 있는데 가끔은 용서하고 싶기도 해요. 하지만 미숙이가 한 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다시 굳어져요. 시어머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다. 시어머님이 빨리. 이런 말들을 어떻게 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65년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해요.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구나. 아침 산책을 하면서 느끼는 상쾌함.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즐거운 시간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 봉사활동을 통해 느끼는 보람. 혼자서 떠나는 자유로운 여행.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소중해요. 예전에는 이런 걸 꿈도 꾸지 못했어요. 항상 가족 눈치를 보며 살았거든요. 지금은 아무 눈치도 보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요. 이게 진짜 자유구나 싶어요. 앞으로의 계획도 있어요. 우선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해서 정말 9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새로운 것도 계속 배우고 싶어요. 피아노도 배워보고 싶고, 그림도 그려보고 싶어요. 외국어도 영어 다음에는 일본어나 중국어도 도전해보고 싶어요. 여행도 더 많이 다니고 싶어요. 국내 여행은 거의 다 다녔으니까 이제는 해외여행도 가보고 싶어요.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혼자서 가기는 무서우니까 여행 동호회 같은 걸 만들어서 함께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봉사활동도 계속하고 싶어요. 제가 받은 것들을 사회에 돌려주고 싶어요. 제 경험을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가족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첫째,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당당하게 맞서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둘째,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 것이에요. 자식들이 부모 재산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셋째,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지 마세요. 여러분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넷째, 용기를 내세요. 변화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65세에도 할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섯째, 진짜 가족을 찾으세요. 혈연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에요. 여러분,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6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일찍 결단을 내렸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에 속아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진짜 가족이라면 여러분의 죽음을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진짜 가족이라면 여러분을 존중하고 사랑할 거예요. 만약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압박에 굴복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여러분의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사세요. 저처럼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든 분들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